네, 요즘 같은 무더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짜증이 더합니다. 이 카메라 출동팀이 서울 지하철 역사의 온도를 재봤는데 35도를 오르내리는 바깥보다도 훨씬 더 더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고 권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현국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교대역 오후 4시 바깥 기온은 3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당연히 조금은 시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표소가 있는 지하 1층의 대합실 기온은 35도. 공사를 한다며 불꽃까지 일으키고 있어 체감 온도는 더 올라갑니다. 지하 2층 2호선 승강장에서 측정한 기온은 36도. 바깥 기온보다 무려 4도나 높습니다. 연신 부채를 붙이고 있는 승객들은 짜증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10분만 서 있어도 마치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줄줄 땀이 흐릅니다. 찜통, 완전 찜통이고. 한증탕인 것 같아요, 여기 오면. 너무 더워요. 지하철 역사가 왜 이렇게 더운가? 문제는 지하철의 전동차 자체에서 발생되는 열. 들여온 지 20년이 지난 1호선 전 차량과 2호선 일부 전동차가 특히 심합니다. 정지하는 전동차 옆에서 기온을 측정해보니 45도를 웃돕니다. 오늘 뜨거워 그러니까 다 새덩어리 전기장 엄청나지. 게이트만 가지고 계란 깨도 있을 거야. 또 다른 요인은 영무실 에어컨의 실외기. 지하철 통로에 설치해둔 이 실외기에 온도계를 가져갔더니 무려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밖으로 내면은 좋기가 좋지만은 설비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을지로 삼가 지하철 통로에 들어서자 기온이 31.9도로 찍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33.3도까지 올라갑니다. 전동차를 타는 승강장. 오후 3시 지금 37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 승강장에서는 바람을 한 점도 느낄 수 없습니다. 전차를 기다리는 시간은 10분 남짓. 그 짧은 시간에도 숨이 턱에 차오를 정도입니다. 승강장의 전화부스 안은 37.5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주 삶아 죽이려고 그런다니까. 꼬라지 무슨 소인들이 어디 기기든가 가든가 빵땡을 나든가 신경 쓴다. 시청역 오전 11시 바깥 기온은 32도. 지하철 역사를 들어서자마자 마주치는 것은 역시 영무실 에어컨의 실외기. 뜨거운 바람이 더위에 지쳐 지하 역사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얼굴에 쏟아집니다. 실외기로 둘러싸인 통로에서 기온을 측정해보니 43도. 그런데 지하철 통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영무실의 실내 기온은 23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들은 사무실에다 에어컨 놓고. 사무실 자기네들 에어컨 나왔어요. 보셨죠? 자기네들 에어컨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도 더워서 근무 못한다 이거요. 시청역 2호선 승강장 기온 35도. 전동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흐르는 땀을 훔치고 부채질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손에 잡힌 모든 것이 부채로 변합니다. 1호선 역사는 서울 지하철 가운데 유일하게 냉방시설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에어컨의 찬 공기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승강장의 기온은 36도. 여기 지금 에어컨이 있거든요. 에어컨이 있는데도 이렇게 더워요? 우선돼야 할 시민 편의는 처음부터 무시됐습니다. 건설할 때는 그 건설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요. 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 냉방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시민의. 걸핏하면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라고 강요하다시피 하는 행정당국. 시설 개선은 도외시하면서 시민들의 인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8월 14일 오전 11시 50분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양아파트 앞 대로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불법 주차 때문에 시비를 일으키게 된 문제의 장소입니다. 민주당의 김동규 의원이 주재하는 이른바 강동구 지역발전협의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대로변에 무더기로 불법 주차한 것입니다. 불법 주차한 승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진들은 단속 반원들이 불법 주차의 증거로 찍어놓은 것입니다. 먼저 서울 1도의 3064호 강동 출신 서울시 의원 곽수영 의원 차입니다. 서울 2도의 3158호 그랜저 강동구 구의회 박종석 의원 차입니다. 서울 3호의 1597호 역시 강동구 차원경 의원 차입니다. 서울 3호의 3967호 그랜저 차주는 강동구 암사동 원병철씨. 서울 2조의 7160호 차주는 강동구 길동 이한상씨. 서울 2추의 3156호 차주는 동대문구 답신이동 서혜수씨. 서울 3무의 7196호 소나타 강동구 명일동 민병래 시차입니다. 이 차는 버젓이 인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 2호의 5123호, 차주는 명일동의 박인수 씨, 그리고 서울 4호의 3753호는 명일동의 장성철 씨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9대가 대로변에 불법 주차했다가 강동구청 소속 단속반원들에게 적발돼 견인됐습니다. 승용차가 끌려간 것을 뒤늦게 발견한 차주 가운데 구의원 3명을 포함해서 8명이 강동구청에 집단으로 몰려갔습니다. 곧바로 부청장실로 몰려간 이들은 감히 누구 승용차에 딱지를 붙이고 끌어갈 수 있느냐, 우리를 뭘로 알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수십 분 동안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한 이들은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몰아온다는데 그냥 그런 얘기였어요. 건방지다. 욕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식 이거 건방지게 그렇게 나오고 국장이 뭔데. 카메라 출동 기자는 문제를 일으킨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왜 관할부서인 지역교통과로 가서 경위를 알아보는 등 적당치키지 않냐고 묻자 구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통부총장이라는 스티커가 붙여 있으니까 부총장이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여직원이 구체적으로 그 수백 명 되는 여직원을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 딱지에 찍힌 직인을 보고 최고 책임자를 찾아가 항의했다는 의원의 변명입니다. 또 다른 의원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제가 양심 생각해서 조금도 그게 구청에 갔던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상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럼 당신네들이 민원 처리 방법이 나쁘지 않느냐. 어떤 건 조그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은 그것이 가지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됩니까? 이러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특권의식 때문에 단속원들의 불만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손과 발휘되는 분들이 자기한테 또 불이익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기관의 최고 장한테 와가지고 감히 내 차를 했니 어쩌느냐 이런 정도로 욕설까지 했다는 거 사실 공공기관 너무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날 시의회와 구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각계 인사들이 행사 모임 때문에 꼭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는가? 카메라 출동 기자는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속반원과 함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부근에는 무료주차장이 150m 전방에 무료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었고 저 밑에 노상주차장이 150m 후방에 있었고 그리고 이 해태마트 주차장도 텅텅 빈 상태로 있는 상태였어요. 이 단속원의 말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승용차가 무더기로 불법 주차한 것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에 무료 주차장을 비롯해서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3군데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주차장은 5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무료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은 단속 당시에도 이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백화점 주차장입니다. 단속 현장 옆에 있는 백화점 주차장도 단속 당시에는 이처럼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근처에 있는 노상 주차장 역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국회의원이 주재하는 행사 모임을 이유로 내세워 수십 대씩 아무데나 주차했었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이들은 특권의식을 내세워 우르르 구청으로 몰려가 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강동구청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 강동구청은 문제가 생기다 단속반은 6명을 모두 불러놓고 왜 골치 아프게 문제를 일으키게 했느냐면서 경위서를 쓰게 하는 등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경위서 자체가 문책성 있는 경위서던데. 경위서라는 것은 문책하기보다는 사실 확인이에요. 감사실장은 단순히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경위서였다고 말했으나 단속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책성이 강한 경위서를 쓰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직업이 주차 단속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시의원하고 구의원했다고 해서 늘 경위서 써서 내면 우리는 뭘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명령받고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문제의 경위서입니다. 그런데 단속반원들은 주차 단속은 법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 지도층, 특히 국민들이 선거로 뽑아준 의원들의 권위의식과 특혜의식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반원들의 이러한 의견을 묵살하듯이 구청 책임자는 오히려 이번 사태는 과잉단속 때문에 생겼다면서 몰려왔던 의원들의 입장만을 계속 두둔했습니다. 부총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과잉단속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날 사전에는 그분들의 심정을 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중교통 환경은 찾아온 승객을 내쫓기 딱 좋게 돼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연계 수송을 어렵게 하거나 전기를 아낀다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세운다거나 하는 게 그런 예입니다. 대중교통을 살려야 할 때 이 소탐 대실의 단견으로 오히려 죽이는 안타까운 모습, 김성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갖 교통수단이 모여드는 서울역 앞 광장입니다. 차는 집에 두고 다녀요. 출퇴근할 때도. 기름값이 많이 절약되니까. 감봉까지 지금 처분을 당하고 있어요. 이래가면서 승용차를 굴린다는 거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서울역은 대중교통 이용자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광장 중앙의 승용차 주차장, 지하철역 바로 옆까지 자가용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택시 승객도 가까이에서 타고 내립니다. 반면에 버스 정류장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만 한참을 걸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 그러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이 그걸 먼저 해줘야 돼요. 여기 주차장을 줄여서라도. 고층 빌딩에서 용산역을 내려다봤습니다. 교통체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역시 광장에는 승용차 주차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버스만은 용산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강로에서 직진하는 버스, 정거장에서 용산역까지는 500~600m가 넘습니다. 성내역도 마찬가지, 역 입구까지 자가용과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정거장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까지 버스가 연결되는 일본의 환승센터입니다. 말뿐인 우리의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간의 불편도 마찬가지입니다. 5호선에서 3호선을 거쳐 1호선을 갈아타는 과정을 뒤쫓아갔습니다.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리고 한참을 걸어서야 1호선을 갈아탈 수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번에 30개에서 60개에 이르는 계단이 모두 4차례. 일반 건물 4, 5층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르내리려면 숨이 차니까 불편하죠. 그 거리가 너무 길고. 5호선 좀 갈아타는데 아까 올 때 끔찍했는데 다시 타러 가야 돼. 너무 끔찍해요.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멈춰 서 있습니다. IMF 시대를 맞아서 전기를 아끼자는 게 이유입니다. 환승역마다 에스컬레이터 운행을 중단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 절전으로 절약되는 돈은 지하철역 모두를 합쳐도 하루에 169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기 비용 얼마를 아끼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가동을 안 한다면은 대중교통을 지금 살려야 될 시기에 대중교통을 오히려 죽이는 굉장히 그건 잘못된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탐 대실의 단견은 지하철 1호선에도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의 일환으로 지상 구간에서 소동 운행하오니 지상 구간이지만 환하지 않습니다. 철로 주변의 방음벽이나 전철역 때문에 컴컴해지는 구간이 많습니다. 전철 속의 유일한 즐거움, 책과 신문 읽을 권리도 뺏겼습니다. 이런 어떤 기회를 살려서 대중교통으로 더 이렇게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서비스 개선책이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무사한 일에 빠져있는 교통당국은 이런 좋은 기회를 아무 생각 없이 차버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1부 리그에 진출한 날쌘돌이 서정원 MBC 뉴스 윤도환입니다. 카메라 출동 순서입니다. 이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본받아서 이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장애인용 승강기 실태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최문승 기자입니다. 안산선의 종점인 안산역입니다. 계단 한편에 1인용 승강기가 설치됐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르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장이 씌워져 있습니다. 사용하질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역 입구에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승강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장애인들이 승강기까지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역인 공단역입니다. 역시 커버를 씌워놨습니다. 작동을 해보니 휠체어가 올라타질 못합니다. 이게 이렇게 벌써 떠 있으면 휠체어 타지 못한다고. 이게 지금 이 상태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또 접기도 됐다가 안 됐대요. 몇 번 해야지 지금 잡혔는데. 이렇게 오르가지도 않고 들어가야지. 설치한 지 이제 2달입니다. 이웃한 고잔역입니다. 승강기는 안 보이고 설치했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설치했다가 바로 뜯었다고 합니다. 완공되자마자 지붕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붕 공사 때문에 뭐 이런 데가 작동이 안 돼서 다시 뜯어 고치러 왔거든요. 중앙역 역시 커버가 씌워져 있습니다. 전원이 연결돼 있지 않아 쓰질 못합니다. 전원을 처음부터 연결이 안 했군요. 처음에는 이제 와이어로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미가성도 보기 싫고 이 역 앞에는 지하도가 있습니다. 못 건너간다고 이 지하도가 이 변선이랑 계산이 엄청 깊다고요. 가보시는 분들이. 거기에 사실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전혀 안. 그럼 이제 안산시 지하도인데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안산시가 승강기를 설치할 자리입니다. 원래는 안전시가 여기를 먼저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그 시설을 해놔도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장애인들이 여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 대 앞 아예 전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 정당이 제일 잘 됐으니까 딴 데 가서 교육도 시켜줬는데 그런 주방 저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요. 저기가 못할 때마다 제대로 상록수역입니다. 양쪽 날개가 펴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렇게 사소한 게 이게 피워져야 되는데 안 피워지고 잠시 올라가다 멈춰버립니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접히지도 않습니다. 원천프 세건대. 그래 세건대. 이런 식으로 철도청이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설치하는 승강기가 200대입니다. 한 대에 2천만 원짜리입니다. 철도청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시고. 근데 현재까지는 뭐 사용을 하니까 기술은 떨어지지만은. 카메라 출동입니다. 삼경그룹 최종현 회장의 시신이 오늘 화장됐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MBC 카메라 출동이 지하철 분당선의 부실공사 현장을 지난해 6월 고발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노라고 개선 대책까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다른 지하철 공사 현장에 가서 실제로 검측을 해봤더니 각 부분에서 조금씩 모자라고 잘못된 점, 부실공사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최일구 기자입니다. 일산 지하철 709 공사 현장입니다. 시행청은 철도청, 시공업체는 한일개발이고 태림공영이 하청을 받아 공사하고 있습니다. 일산선의 지하 구간은 땅을 파낸 뒤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나가는 해착식 공법으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정밀 시공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공사가 되고 있는가? 지하철의 벽체입니다. 설계 도면상에는 이 벽체의 두께가 45cm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cm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직접 재보겠습니다. 설계도와는 달리 43.5cm가 나왔습니다. 1.5cm나 차이가 났습니다. 철판으로 조립된 거푸집의 간격 역시 제규격에 미달되고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쇠막대기도 44cm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1cm가 부족합니다.
특히 이 벽체는 감독관청인 철도청의 준공검사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 검칙까지 다 해주셨다면서요? 네, 검칙 다 한 거죠. 자료 재셨어요? 그럼요. 근데 그때는 45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바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상 바닥의 높이는 1m. 이를 위해 철근 구조물의 높이가 85cm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70cm가 채 안 됩니다. 철근 구조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수직으로 서 있어야 할 87cm짜리 디귿자 철근들이 모두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런데도 하청업체 측은 작업인부들이 밟고 다녀 철근이 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밟고 위로 뭐 사람도 다니고 하면 이게 자연적 휜 거 아닙니까, 자꾸. 다음 방수시설. 사각형의 구조물 외벽은 방수포로 완전히 둘러싸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터널입니다. 내일이 깔릴 바닥과 벽체 곳곳에서 물이 새나오고 얼음이 얼었습니다. 특히 이음새 구간은 실금이 간 상태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아예 물이 가득 차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바닥 공사가 덜 끝난 현장을 찾았습니다. 철근 구조물 위에 깔린 합판을 걷어내자 바닥에 물이 흥건히 괴어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을 걷어내고 방수포의 일부를 오려내자 지하수가 솟아오릅니다. 이 방수포가 들뜬 거 아닙니까, 지금? 밑에 있는 게? 어디요? 이 밑에.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아니, 그걸 저희가 작업하면서. 시공업체들의 이 같은 부실공사를 감독해야 할 철도청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검칙할 때는 맞는 걸 맞지. 맞는 걸 봤는데 그걸 착각한 거죠. 카메라 출동입니다. 네, 김포공항 일부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때문인데 공항 측은 발밑에 터널이 뚫린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다 시공업체는 지질조사도 안 했고 말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카메라 출동 박찬정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철도 건설 현장입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서울역을 잇는 61km 길이의 철도 공사로 공사비만 2조 4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공사 현장인 지하 40m로 내려가 봤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자 지하철이 지나가게 될 거대한 터널이 나옵니다. 터널 안쪽으로 가자 한쪽이 막혀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집안 침하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터널 공사가 중단된 자리에서 바로 40m 위 지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다름 아닌 김포공항 내부입니다. 김포공항 내부에 위치한 항공기 엔진 시험장입니다. 지하철 공사 때문에 집안이 침하되면서 많게는 13.6cm 정도 바닥이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침하 면적은 1110평방미터. 침하가 된 엔진 시험장은 항공기 계류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항공기가 다니는 유도로와도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엔진 시험장의 소음 방지벽은 집안 침하로 파손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침하가 진행됐으니까 더 올라온 거고, 당초에는 이제 이게 약간 들고 올랐어요, 약간만. 엔진 시험장의 운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60m 구간은 교체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바닥부터 다시 다 하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항 밑으로 터널을 뚫어가면서 기본적인 지질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건너뛰었습니다, 실제로. 요 자리가 정확하게 이제 시추가 돼서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못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공항의 까다로운 보안 규정 때문에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련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 작업을 하나 하려면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최소한 한 2, 30분대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이처럼 보안이 까다롭지만 김포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 측은 공항 밑으로 80m가 넘게 터널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북한군이 땅굴 뚫어가지고 이 남쪽으로 들어온 거 실제로 이제 383 기준 휴전선 기준 이하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힘듭니다. 공사 관계자들이 공항과의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계류장 내에 더더군다나 우리 부지 내로 작업을 들어오면서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 전혀 없고 작업 협의도 없이 그렇게 임의대로 굴착해서 들어온다는 게 근본적으로 잘못됐죠. 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들은 김포공항 측과 수차례 구두로 협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절차적으로 따지면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잘못한 거예요. 서류상으로 협의를 안 한 건 잘못한 건데 그러면은 그게 전혀 모르고 했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다 묵인하에. 공사는 4달 전 중단됐고 공항의 안전과 보안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지질조사와 안전성을 간과했다는 것은 추후 공사 후에 엄청난 대형 사고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지 않았나. 카메라 출동입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해 당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주부터 신년 정치와 행정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내일은 전현직 대통령의 오찬 모임이 있고 모레부터는 대통령의 연두 순시가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 대표의 연두 회견이 수요일에 있을 예정이고 여야는 임시국회 소집과 정치관계법을 논의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과 IAEA의 2차 접촉이 있을 예정인데 일본은 발빠르게도 북일 수교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는 카메라 출동입니다. 그 사이 여러 차례 보도에서 지하철의 공기가 오염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도나 당국의 시선이 밖에서 잘 보이는 지상의 환기구와 공기조화기에 쏠려 있는 사이에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공기 공급관과 배출관에는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출동 취재진이 준공 이후 10년 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의 살인 먼지를 50년 가까이 된 당국의 무책임, 몰지각, 무관심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최일구 기자입니다. 지하철의 환기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상의 환기구를 통해 외부 공기가 유입됩니다. 유입된 공기는 공기조화기에 의해 여과된 뒤 급기 닥트, 즉 공기 공급관을 통해 대합실과 승강장으로 들어옵니다. 역사 안에서 순환되던 공기는 배기 닥트, 즉 배출관으로 나옵니다. 일부는 외부로 배출되나 대부분은 다시 급기 닥트를 통해 실내로 순환됩니다. 화면의 왼쪽이 배기 닥트, 오른쪽이 공기를 내뿜는 급기 닥트입니다. 환기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 역사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급기 닥트. 공기 유출구가 섬유질 조각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조각들을 떼어낼 때마다 검고 마른 먼지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설치만 했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좁은 닥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합실 천장에 붙어있는 닥트 내부입니다.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벽면을 문질러 보겠습니다. 흰 장갑이 금세 검은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접합 부분을 쓸어내렸습니다. 성면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발암물질입니다. 원격 조정 로봇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섬유질의 띠와 먼지 쓰레기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채취해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유리섬유입니다. 기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지금 거의가 유리섬유예요, 이거. 이렇게 쭉쭉 뻗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직선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다 유리섬유예요. 어째서 닥트 안에 유리섬유와 성면이 들어가 있을까? 외부에서 그게 들어왔거나 아니면 누가 일부러 집어넣은 것은 아니고 공사 중에 있던 잔재로 생각이 돼요. 한마디로 부실 시공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닥트 전용 청소기를 이용해 닥트 내부를 청소해 보겠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가동시켰습니다. 고요한 닥트 내부에 순식간에 먼지 폭풍이 일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취재용 카메라에 먼지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수리해야 했습니다.
다음 배기닥트. 급기보다 먼지가 더 많습니다. 바닥을 두드리자 먼지가 휘날립니다. 로봇 카메라를 다시 넣었습니다. 역시 많은 먼지와 유리섬유 조각들이 널려 있습니다. 카메라를 후진시켰습니다. 바퀴 자국이 선명합니다. 그만큼 먼지가 많이 쌓인 것입니다. 다시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사막의 모래 폭풍을 연상케 합니다. 진공청소기에 먼지와 쓰레기가 쉴 새 없이 빨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여기는 좀 매운 것 같아요. 독성이 좀 있는 것 같아갖고 아무래도 그 먼지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안 좋은 먼지인 것 같아갖고. 청소를 마친 닥트 내부. 보기에도 시원스럽습니다. 이제 청소기 집진 장치를 열었습니다. 유리 섬유가 붙어 있습니다. 먼지 주머니에는 검은 먼지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 주머니를 흔들자 먼지가 계속해서 떨어져 내립니다. 이 검은 먼지들의 실체는 무엇일까? 수거된 먼지를 국립공업기술원과 한국환경의학연구소에 각각 보냈습니다. 국립공업기술원 최첨단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로 분석했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발암 중금속인 납이 무려 576ppm 검출됐습니다. 또 기관지 질환을 일으키는 크롬이 110ppm, 이따이 병의 원인인 카드뮴도 7ppm이나 검출됐습니다. 이들 중금속은 인체에 들어가면 배설되지 않고 그대로 축적됩니다. 다음 한양대 연구소. 세균 배양 실험 결과 또한 놀랍습니다. 각종 곰팡이와 세균이 배양됐습니다. 호흡기와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균들입니다. 결국 지하철의 환기통은 온통 중금속과 곰팡이균으로 오염된 셈입니다. 특히 이제 호흡기성 질환 또는 알레르기성 질환 또는 특히 그 건강에 약한 노약자들의 경우는 그와 같은 그 알레르기성 질환 같은데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죠. 어째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가? 첫째, 환기의 핵심인 공기조화실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조실 내부입니다. 지상의 찬 공기는 환기구를 통해 공조실 내부로 들어온 뒤 이 필터를 거쳐 역사내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 필터 조각들을 붙여놓은 것 외에 다른 여과 장치가 없습니다. 현재 지하철 1, 2, 3, 4호선은 이 같은 1차 여과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같은 1차 여과마저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청역 공조실. 공조기가 가동되자 벽면의 보온재가 휘날립니다. 전원을 끊고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어이없는 현장이 목격됐습니다. 흰색의 부직포를 걷어내자 필터는 간데없고 필터의 틀만 앙상하게 남아있습니다. 훼손된 필터를 교체하기는커녕 철사로 얽어맨 부직포를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과 작업이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담당자의 얘기는 다릅니다. 철사로 이렇게 얼기설계하지 이게 여과가 됩니까? 이게 여과가 됩니까? 오히려 그 박스보다도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셋째, 건설된 지 10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중금속에 오염된 닥트 내부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점검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점검은 닥트 내 점검이 필요가 없죠. 네. 닥트 내 점검할 필요 있습니까? 닥트 내는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지하철은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 중금속과 곰팡이균, 유리섬유, 성면가루로 뒤덮여지고 있습니다. 매일 400만 명의 시민들이 중금속을 들이마시며 지하철 출퇴근길 전쟁에 시달려야 합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네, 오늘 카메라 출동은 수도권 전철
점역에서 매일 밤이면 일어나는 광경을 취재했습니다. 취객들이 전철 안에 들어누워 꼼짝 않는 건 보통이고 철로나 음료수 자판기를 향해서 방뇨를 하는 행위도 공공연히 벌어집니다. 정현국 기자입니다. 밤 12시 수원 전철역. 역무원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취객들을 끌어내리느라 분주합니다. 셀러리맨으로 보이는 이 30대 승객은 신발과 안경조차 벗어놓은 채 잠들어 있습니다. 부축을 받고도 전혀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플랫폼의 의자에 뉘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이제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자기 집 안방인 양 드러누웠습니다. 역무원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난 이 취객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이거는 가서 그거요. 빨리 가면 가. 그러니까 지금 1시간쯤이 19년 기다리잖아. 그거요. 가 빨리. 같은 시간 바로 옆에 있는 40대의 한 취객. 아니 가야지 집에 가야지. 내가 왜 그래 가는 그러니까 요 바깥까지만 나가요. 우리 싫어. 이 불 꺼야 된다고. 사고 위험을 우려해 바깥으로 나가라는 역무원과 취객들과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취객들의 태도는 한결같이 막무가내입니다. 이거는 아니잖아. 자기 뭔데나 이렇게 하는 거야. 지하철 기지가 있는 구로역 밤 12시 30분. 수도권 지역 전철의 대부분이 하루 운행을 마치고 입고되는 이 역에 만취객들이 집중됩니다. 40대의 한 신사가 전철이 지나다니고 손님들이 내리는 플랫폼에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쓰러져 있습니다. 공익요원과 역무원이 들것을 가져와 익숙한 솜씨로 취객을 옮겨 싣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도 이 취객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또 다른 전철이 도착하자 이번에는 취객들의 방뇨 행위가 공공연합니다. 철로뿐 아니라 음료수 자판기도 취객들의 방뇨 대상. 내일 아침 이 취객은 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의자에 누워 잠을 자는 취객, 방향을 잡지 못해 30분이 지나도록 한자리에서 마냥 맴돌고 있는 취객, 전철에 기대어 서 있는 취객, 철로로 곧 쓰러질 것 같은 취객. 밤마다 역무원들은 이들을 바깥으로 몰아내고 이들이 남긴 구토의 흔적을 지우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 합니다. 전쟁 완전히. 아니 이거 세상에 흔들어 놓으면 그냥 승무나가 잡당겨내라 옷 다 잡두기고 밤새도 밤. 취객과의 전쟁은 인천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부천역이에요. 대기 어디세요? 어리둥절해하면서 반대편 전철을 다시 타는 취객이 있는가 하면 플랫폼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헤매는 취객들이 수두룩합니다. 12시 30분 막차. 의식을 잃은 취객들이 전철 바닥에 의자에 그대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역무원들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전철에서 내릴 수 없는 취객들이 태반. 중년의 회사원이나 20대의 학생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열차 끝났어요. 가셔야죠. 겨우 일으켜 세웠지만 인사불성.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지나친 음주 뒤에 남는 것은 망신뿐. 깨고 나면 후회 막급일 따름입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네, 저렇게 취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네, 벌써 그 찌는 듯한 무더위가 서서히 도회인들을 옥죄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 그나마 에어컨이 작동이 된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에어컨 필터를 전혀 관리하지 않는 바람에 지하철 실내 공기가 온통 곰팡이와 세균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속버스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출동 문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굉장히 탁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슴에 탁 막히고요. 굉장히 코가 답답하고 기침이 나오고 막 그래요. 쾌쾌하고 좀 가슴이 좀 땡기고. 우리 지하철 전동차의 에어컨 필터는 가는 철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철망에는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습니다. 고속버스 에어컨 필터도 마찬가지 먼지와 오물 범벅입니다. 또 다른 고속버스의 에어컨 필터 물에 담궜더니 시커먼 물이 줄줄 흘러나옵니다. 에어컨이 켜진 지하철 전동차와 고속버스의 실내 공기 성분 분석을 한 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놀랍게도 공기로 전염되는 무좀 곰팡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푸른 곰팡이, 병원균 알토넬리아 곰팡이 등 7가지나 되는 각종 곰팡이가 나왔습니다. 세균류의 경우는 대장균과 그다음 고초균이 주종을 이루었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는 공기 40리터당 곰팡이 61마리, 세균류 40마리가 검출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도심 공기보다 각각 4배, 7배나 많았습니다. 지하철 에어컨 필터에서 세균이 나오는지 검사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고속버스 역시 여의도보다 8배에서 30배나 되는 곰팡이가 나왔고 세균류 역시 3배나 많았습니다. 곰팡이균이 장기, 폐장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과민성 폐정염이라고 해가지고 호흡곤란이라든지 또 마른 기침, 또 열, 오한 증상 이런 것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곰팡이는 또 알러지의 원인이 되고 간암 유발 물질로 확인된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까지 분비합니다. 지하철과 고속버스에 이처럼 많은 곰팡이와 세균이 득실거리는 것은 공기가 에어컨을 거치며 차가워질 때 급격한 온도 차이로 생긴 물방울이 이들의 좋은 번식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우리의 지하철과 고속버스는 유독가스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지하철 전동차에 붙어있는 공기 필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먼지는 걸러낼 수 있지만 먼지 이외의 공해 물질은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고속버스 환기구 옆에 연막탄을 피우자 연기와 냄새가 아무런 예고 없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하철 전동차는 대부분 섬유 필터나 성능이 좋은 탄소 필터를 쓰고 있으며 자동차도 우리와는 달리 대부분 탄소 필터를 쓰고 있습니다. 탄소 필터를 가동시키면 차 안으로 들어오는 연기와 냄새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멕시코시티에 이어 세계 2번째의 대기오염 도시 서울. 더구나 지하철과 고속버스마저 세균과 곰팡이 투성이인 서울은 어디서든 마음 놓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이별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카메라 출동은 잦은 지하철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이선호 기자는 무엇보다도 지하철의 안전점검, 특히 선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1시입니다. 모든 전동차의 운행이 중단된 뒤 탐상차를 이용해서 선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탐상차는 초음파를 이용해 선로 상태를 자동 점검하는 첨단 장비입니다. 아래쪽에 청진기처럼 생긴 것을 탐촉자라고 하는데 이 탐촉자가 레일과 접촉하면서 레일의 이상 여부를 진단합니다. 이런 첨단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일요일 지하철 2호선의 선로가 파손돼 열차 운행이 20분간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레일 윗부분이 15cm가량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하철 2호선의 레일 파손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지점은 이처럼 선로와 선로가 교차하는 분기기 구간과 인접한 이음새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이음의 부분에는 10mm 미만의 간격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륜이 레일을 통과하면서 충격이 누적이 되면서 피로 하중에 도달돼서 훼손이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는 그동안 첨단 장비를 이용한 사전 점검으로 선로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사고 지점과 같은 분기기 구간에서는 감촉자가 손상될까봐 감촉자를 레일에서 들어올린 채 지나치기 때문에 안전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확한 측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사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분기부에는 측정을 할 수 없는 구간, 사구간이다. 네네. 탐상차 점검이라는 게 이런 허점이 있어서 분기기 구간에서는 육안으로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서울 지하철 노선 가운데 이런 분기기 구간이 250군데나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선로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올 1월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에는 두 개의 온천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장 개인 소유의 온천입니다. 문경시장은 과연 어느 온천을 위해 애를 쓰고 있을까요? 카메라 출동 전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경세제로 유명한 경상북도 문경. 조용하던 이곳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시장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경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자기 개인 영리를 목적해서 지금 현재 시정을 펼치고 있어요. 문경시는 지난 96년 28억 원을 들여 시립온천을 만들었습니다. 물이 좋다는 입소문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문경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 피곤하지도 않고 사람이 막 힘들고 왜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있잖아요. 와서 하루만 놀면은 생기도 나고 기운도 나고. 하지만 이 온천은 곧 없어질 예정입니다. 해마다 적자가 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3년 전까지 30억 원이 넘는 흑자를 내던 시립온천이 왜 갑자기 적자로 돌아섰을까? 시립온천이지만 문경시에 물값을 내면서부터 손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장이 취임한 뒤부터입니다. 더욱이 시립온천 맞은편에는 박 시장 소유의 온천이 있습니다. 2001년 이 온천이 들어선 다음 관광버스들이 대부분 시장의 개인 온천 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시립온천은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후로부터는 한때는 70% 감소됐습니다. 모든 이름이 70%.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입장료가 싼 시립온천의 시설을 보수하거나 매출을 올리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자에는 온천 하러 오는 단체 관광객을 유치도 하고 이랬는데 박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는 시장님이 경영하는 온천이 있으니까 공무원들로서 박 시장은 시립온천을 없애는 대신 그 자리에 노인 요양병원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거기서 10사람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우수이가 이거를 하면은 적어도 한 200명 정도는 고용 창출 되는 거야. 그러나 시민들은 하필이면 관광지 한복판에 요양병원을 짓겠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연문도 그래. 묵력 부지 많거든. 여행은 그런 데는 경기 좋은데 살수 있는데 그때 온천 나비가 심했게 뭐 있다는 얘기야.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 시장은 지난 9월 시립온천을 민영화시켜 계속 운영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9월 10일 날 간담회에서 임자가 나서면은 시욕장을 매각을 하겠다, 팔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 팔 의사는 내 있다는 분명히 했지. 그런데 그거는 그러나 시장의 말을 믿고 3억 원의 계약금까지 준비해 갔던 구매자는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만나지지를 않고 한참 있더니 비서실장 그분이 나와서 안 만난다 오늘은. 안 만난다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저희는. 하지만 시장 측은 구매자가 온 적도 없다고 펄쩍 뜁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여기 온 일이 없었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온 적이 없어요? 그날 10월 4일 날 여기 온천 사겠다는 사람 온 거 기억하세요? 아니요. 기억 못 하세요? 또 얼굴 이렇게 빨개지십니까? 아니, 갑자기 물을까지 갔다가. 10월 4일 날
시립온천을 없앤다면서도 서울 지하철 등에 3억 원 가까운 시 예산을 쏟아부어 문경온천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시립온천이 없어진다면 박 시장 소유의 온천만 선전하게 되는 셈입니다. 시장 호텔 있고 시장 식당 있고 그러면 이거 없애고 이 시장 온천 있고 이 시장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출동입니다.